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장애 집회를 열었고 여야 4+1 협의체는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나섭니다. 예,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고 촉구를 했는데 앞서서 원내대표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다른 움직임은 휴일인 오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내일 본회의에서 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지금 문희상 네. 국회의장이 합의안을 가져오라는 거는 사실 4+1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합의체, 예. 그렇죠.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예. 이 합의안인데 지금 어제 장애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러설 뜻이 없다. 즉 올해 안에 모든 이제 쟁점의 법안들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거 다 해야만 하고 예. 그것들 빨리 해야만 또 민생 법안들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해를 넘겨서는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사실상 지지 세력으로부터 무능하다, 답답하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올해 안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걸 다시 결의를 다지는 것이고 4+1에서 합의 도출을 해서 어떻게 하든 다시 상정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또 이제 임시국회 다시 열어서 그걸 반드시 이제 관찰해 내겠다 의지 표명을 하는 거죠. 예.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가 또 새로운 결단을 이야기하셨는데 민주당의 입장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새로운 결단을 얘기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미 민주당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강경 기조는 큰 변화가 없고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4+1 소위 얘기해서 민주당과 이제 군소 야당을 과의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안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예. 일단은 그 4+1의 협상 이제 안이 나와야 이제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2월 10일 그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민주당이 그 밀어붙이겠다는 건 언제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아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전체적인 합의안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4+1 협의체에서 접점을 찾는 것 역시 굉장히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연동형 비례를 얼마 하느냐인데 예. 문제는 250대 5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300명 인원은 이제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걸 전제로 하면 원래 이제 원하는 225대 75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다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250대 50 어떻게 보면 비례 숫자가 3명뿐이 느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예. 문제는 여기서 50명이라는 비례를 줄 때 지금 기존의 연동형 비율이 50%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될 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는 비례 의원 수가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캡을 씌워서 한도를 이제 만들어내서 자기의 당의 어떤 의석수도 비례 의석수도 확보해 보겠다 그런 건데 예. 전체적으로 75명을 생각했던 예컨대 이제 정의당이라든가 민평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석수의 어떤 증가도 굉장히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불만이 있거든요. 예. 이것들이 지금 이제 군소정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대표성의 문제하고 또 연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대원칙이 사실 민심이 더 반영이 되는 그런 어떤 선거법으로 바꾼다는 그걸 전제한다 그러면 네. 이 군소정당들과 민주당이 타협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자유한국당도 이 안을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 변화된 건 딱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장외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들어와서 협상력과 정치력을 보여서 내실을 갖고 실속을 갖고서 오히려 당원들 또는 이제 당 내에게 본인의 역량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네. 선거법에 임하는 군소정당의 이제 꿈은 사실은 이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국회에서는 원내 교섭단체 20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 예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상임위의 위원장 배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지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225대 75로 이제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예. 정의당 같은 경우 연동률을 몇 퍼센트 하느냐에 따라서 20석의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여태까지 교섭을 했던 건데 예. 이제 그게 이제 250에 50으로 비례대표가 줄고 그 50석마저도 캡을 씌워서. 캡을 씌워서 연동형은 30%로 하고 또 과거와 같이 병립형으로 그 비례대표를 뽑는 거는 20석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건 뭐하러 이게 이렇게 선거법 협상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게 지금 이제 비례대표조차도 이제 그 전부 다가 이제 연동형도 아니고 또 병립형이 20석 남아 있으면 이런 선거법은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예. 거의 누더기 법안이고 네. 짜집기 법안인데 이런 선거법을 과연 통과시키게 맞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실제로 정치권이 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동형 캡 같은 경우에는 군소 야당에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이미 부의됐던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을 이제 제출을 해서 표결에 붙여야 한다라는 강경론도 좀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전략은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원안이라 그러면은 225대 75거든요. 예. 그거는 오히려 불리하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체로 한다는 거는 기존의 이 민주당이 갖고 있던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것들이 지금 기존의 어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를 침해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강경적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은 저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또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이 선거법, 즉 비례의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법안도 또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공수처 법안이라는 것은 지금 군소 야당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그 통과가 불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민생 법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강경책을 내세워서 지금 4+1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판을 깨는 것보다는 예. 그걸 잘 구슬려서 사실은 설득해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다른 어떤 법안들 중요한 것도 공수처 법안 같이 이제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경책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낫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예,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저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거법이 어쨌든 정의당이 이제 시작을 했던 안인데, 그러니까 정의당 의석수가 6석이에요. 근데 네. 6석의 그 당에 민주당이 다 끌려다니면서 과연 이 본인의 그 민주당 자체도 의석수가 주는 선거법을 통과해야 되느냐. 이거는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이러면서 정의당에 끌려다니는 지도부를 좀 비판하는 성토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관련해서 지금 군소 야당의 동의와 협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네. 지금 한국당은 역시나 이 당내에서 강경 투쟁하는 목소리가 강한데 그 가운데서도 또 협상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로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행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장외 집회, 삭발 그리고 단식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의 정치 행태를 보여왔어요. 예. 그런데 그것들이 그러면은 뭔가 성과를 만들어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식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정치 행태가 국민적 동의를 받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느냐. 그럼 그것도 실패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황교안 대표 체제 속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뭔가 좀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어떻게 해도 사실은 다수당이 아니잖아요. 다수당이 아니라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도 이제 국민에 의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것도 국민들이 뽑아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야가 이제 여당과 정부가 뭔가 잘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심판하는 것도 사실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장외 집회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통과가 안 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 이 내실 있는 실속 있는 정치를 해서 내부나 뭐 또는 지지자들에게도 내 역량이 이거다라고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다음 선거를 대비할 때 뭔가 이제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지 지금같이 계속 극단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내용물은 주머니에 든 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이 반복적으로 된다면 정치력을 계속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의 이제 그 강경 투쟁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좀 하셨는데 예.
저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여당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회동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청와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식에 들어간 건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제1야당을 대접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계속 군소정당, 지금 현재 4+1이라는 것도 네. 그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요. 도대체 4+1의 1이 뭐냐? 그 결국은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대한신당은 당도 아니니까 당이라고 당이었으면 5당이겠죠. 예. 5일 텐데 이 당이 아니니까 4+1이라고 해서 껴갖고 마치 다수가 전체적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모두가 다 합쳐져 있다는 걸 이미지를 주면서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수적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투쟁밖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외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저는 한국당에서 계속 투쟁론이 힘을 받는 이유는 협상론이 이제 제기는 되고 있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에 총선 승리가 굉장히 관건이고요. 예. 실제로 그 공수처법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4+1을 통해서 밀어붙이더라도 내년에 총선에서 이겨서 다수당이 되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선거법 협상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선거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도 협상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이미 민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250에 50, 그다음에 거기에 30에 캡을 씌우는 거는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놔둬도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당 입장에서는 장외 투쟁을 통해서 이 어떤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3대 국정농단 게이트 이 부분을 확대 강화하면서 민심의 지지를 받아내는 거 그걸 통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뤄내는 거에 훨씬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경투쟁론을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엔 선거뿐이 없다. 선거를 위해서 투쟁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정치하고 법만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희상 의장이 10월 말에 부의를 할 수 있어요.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그거를 한 달이 넘는 기간을 주고 합의안을 만들어 오라는 기한을 줬거든요.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어요. 그걸 안 했던 거죠. 예산안 같은 경우도 12월 2일이 사실은 그 법정 기간입니다. 그걸 넘겼어요. 이미 넘겼는데도 10일 날 정기국회가 마지막으로 가는데도 부수법안 70개를 올려놓고서 그걸 토론하자 그래가지고 지연시키고 계속해서 지연시켜가지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행태의 일종이에요. 이 부분들이 강경투쟁과 연결이 되면서 이 국민들이 어떤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행태냐라고 본다면 저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솔직하게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패스트트랙 법안을 금요일에 상정하지 않은 거는 한국당이 아니고 4+1의 협상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게 한국당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임을 자꾸 한국당으로 미루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이 너무 뜨거워져서 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한국당에서 회기 결정의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회기 결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건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용적인 어떤 서로가 이견을 발생할 수 있는 우리는 뭐 이런 거다, 뭐 우리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미 회기를 규정한 이제 국회법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회기를 이제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회기 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은 없어요. 국회법에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회기 결정과 관련해서 국회 내에서 토론이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토론이 있었다는 거는 무제한 토론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문제는 이거를 이제 편법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러면 한국당만 이랬냐?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쪼개서 열면서 다음에 표결 없이 투표를 시키겠다는 건데 그것 역시도 편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필리버스터의 원안의 취지를 악용하는 겁니다. 네. 필리버스터는 그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될 때 그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결국 5분의 3,
즉 60%가 그 동의했을 때 그걸 정지시키게 해놓은 거예요. 네. 즉 그 국회가 이렇게 치열한 그 어떤 법안 갖고 협의가 안 될 때는 그래도 60%가 찬성을 하면 이거는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어떤 정신에 근거한 겁니다. 예. 이게 무조건 그냥 그 한 석이라도 많으면 통과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을 왜곡한 것이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쪼개기 국회를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걸 갖고 회기의 문제를 갖고 필리버스터를 거는 문제나 다 우리가 필리버스터가 아직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정리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서로가 편법적으로 적용하면서 이거를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정쟁에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가 뭐 법이 규정이 이렇다 저렇다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건가에 대한 건강한 정신 속에서 이걸 합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대표께서는 내일 극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도 입장을 양보할 기세가 없고 예. 왜냐하면 한국당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선거법의 문제, 그다음에 공수처의 문제 이게 과연 민생의 문제와 무엇이 연결돼 있는지 진짜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값이 하늘을 찌르고 안보 문제도 굉장히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선거법과 공수처의 문제가 이게 뭔 문제냐, 민생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래서 선거법은 결국은 그 룰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기존의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기존의 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 또 공수처의 문제도 협의가 안 되면 다음 단계에서 권력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여당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공전하고 결국 민생은 뒷전에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교수님은 민생 법안들을 얼마나 처리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지금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는 득표율 대비 의석수가 괴리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성의 문제가 사실은 양당 구조를 만들어 놓고 독과점 형태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서비스를 제한받는 그런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외가 되는 이런 장면들을 고쳐놓겠다. 그래서 민심이 좀 더 많이 의석수에 반영이 되는 그런 선거법으로 만들겠다는 당이론적인 접근에서 지금 출발을 한 겁니다. 예. 그것들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되겠다는 것이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이제 이 권력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말기적 증상에서 반드시 어떤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예방이 안 되는 자원들이 다 발생하잖아요. 청와대를 비롯해서 뭐 검찰이든 어디든. 그래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부정부패를 일소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시적인 가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민생법안하고 단절이 돼가지고 이것은 민생법안이 아니니 이거는 뭐 처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민생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개혁적인 뭔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려서 과연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